지금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경제 운영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와 있어요. 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지금 90%가 줄어들어서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보니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민간 기업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 AI는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의 결전의 날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작용할 기술인 거고, 중국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죠. 미국이 그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그 순간 이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잘 모르실 텐데 중국 지도부가 말이죠. 오랜만에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전 삼성 SDS 중국 법인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을 할 때가 이제 진짜 새해가 됐을 때랑 설 연휴 때잖아요. 네네. 설 연휴 때 국내는 꽤 시끄러웠습니다. 아시겠지만 네네. 딥시크 때문에 네네. 야, 이런 게 있었어. 막 했다가 좀 허술한데 개인 보안에 대한 걱정거리 뭐 이렇게 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다운받지 마 뭐 이런 이슈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이걸 필두로 해서 AI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중국 내부 분위기나 그 실제 기대감들이 어떤지 먼저 좀 궁금해서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예. 중국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성공에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그 반향이 크고요. 예. 그게 아마 평상시 같으면 뭐 이런저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는 있었겠지만, 네. 워낙에 경제가 어렵고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뭔가 비관적인 분위기가 많던 사회적 상황에서 이렇게 뻥 뚫어주니까 모두들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딥시크가 이렇게 더 커지고 어떤 중국 내에서 핵심 산업으로 AI 주요 기업으로서 부흥을 한다면 중국 정부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겁니까? 그러니까 관리라고 말씀하시면 아마도 그 알리바바나 마윈이 당했던 일들을 떠올리셔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나 마윈이 특별한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중국 정부의 개입이나 도움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기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뉴스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딥시크 개발자 집 사람들이 방문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까지 한다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잔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 얘기는 안 나옵니까? 중국 내부에서 이번 딥시크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랄지 기술적인 부족함들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은 내부적으로는 뭐 대두가 안 됩니까? 일단 보안 관계에 대한 문제는 그게 딥시크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의 법이 그래요. 중국의 법이 중국 내에서 이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중국 내에 있는 서버에 보관해야 되고,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서버는 중국 정부에게 접근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 서버가 있으면 중국 정부는 원하기만 하면 다 들여다본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딥시크가 뭐 특별히 개인정보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딥시크에 대해서 서구 각국이 너무나 놀랐고 이거 문제는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 이런 그 개인정보 탈취의 위험이 크다. 이제 이게 부각됐을 따름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지금의 문제들도 이 상대 국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대두되는 문제점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무나 뭐 셰인이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데이터도 모두
중국 정부가 원하기만 하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는 이제 서방이나 우리 관점의 뉴스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 내부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더하는 것이 오늘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어떤 민간 부분 심포지엄, 그러니까 기업 수장들을 데리고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여기에 웬만한 이제 테크 기업 수장들은 다 모였더라고요. 네네. 방금 우리 말했었던 량원펀도 있었고 네네. 마윈도 갔다고 하고 네네. 뉴스에 따르면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번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시진핑이 이렇게 불러 모은 속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경제 운영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가 이제 나왔는데 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지금 90%가 줄어들어서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10%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자 기업의 진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보니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민간 기업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예. 상황이. 그래서 민간 기업이 뭔가 나서서 뭘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고 뭔가 새로운 참신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출도 어렵고 기술 제재 받고 내수도 어려우니까 민간 기업도 지금 적극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행사를 갖는 거는 민간 기업가들을 다 모으게 해서 열심히 뛰어다오, 밀어줄게. 그리고 세상에 계신 여러분, 특히 외국 기업들, 외국들, 우리 이렇게 민간 경제를 중요시해요. 우리 민간 기업, 아까 알리바바, 마윈한테 니들 지난번에 이거 저거 했잖아. 요런 시각을 불식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윈도 부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국은 이제 민간 경제, 민간 기업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밀어드려요. 이제 이런 제스처를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현재 지금 중국 경제, 중국 산업이 닥쳐 있는 문제를 신질 경제력이라는 걸로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신질 경쟁력이라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여태까지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많이 벌자는 그런 양적인 경제였다면 이제 그게 안 된다.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제 질적인 생산력을 해서 예. 뭔가 혁신적인 거,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요건 몰랐지.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우리가 돈을 벌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 박수는 치지만 그게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뭐 좀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걱정이 많았단 말이죠. 요런 타이밍에 딥시크가 터져준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바로 이거야. 이런 게 신질 생산력이야. 여러분 다 모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번 심포지엄의 한 가지는 제가 앞에서 질문드렸던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러다가 또 중국 정부에 관리당하는 거 아니야? 네네. 이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 네. 또 이제 테크 기업들에게는 야 우리 밀어줄게 네.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선포는 사실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게 규제 완화 쪽이잖아요. 어떤 그것도 그러면 가능할까요, 중국 내에서? 그런데 그 규제는 그 중국 같은 국가의 규제와 우리나라 같은 국가의 규제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겠죠. 예. 기본적으로 중국은 규제와 통제라는 두 가지 수단을 함께 쓰기 때문에 규제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규제 내용을 보면 이거는 하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이렇게 좀 아리송한 것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산업마다 틀리고 그 지역마다 그 경제 격차도 크고 또 정치적인 상황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거를 똑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규제는 굉장히 적게 모호하게 하고 그 대신에 관리들이 또는 당이 현지에서 집행을 할 때 전폭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통제라는 게 없죠. 규제 안 당하면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물으면 중국 관료나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규제한 적이 없어. 예, 그렇죠. 대표적인 게 한한령이죠.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당국의 관계자들은 그거를 다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통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니까 규제랑 통제를 잘 구분해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통제가 좀 느슨해지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당국 관계자들도 좀 더 밀어줄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진작에 형성됐습니다. 지금은 뭐 통제가 아니라 뭐 희망만 보인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밀어줄게. 이제 이런 분위기죠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이미 좀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지금은 외부에서 평가할 때도 결국 어떤 경각심을 느끼고 서방국이나 경쟁국들이 이렇게 좀 쪼이다 보니까 중국이 외부로부터 규제를 받다가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더 쌓게 된 계기가 맞습니다.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가 밀어줄 때 보면 나하고 친한 놈을 밀어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제 밀어줘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기업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밀어준다라는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CXMT거든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 저비용에 뭐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또 저비용 HBM이 필요한 분야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규제를 하면서도 첨단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을 했다는 거고 공장까지 HBM2 공장까지 짓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말했었던 어떤 내부 경쟁력을 키운 방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 내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또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도 좀 궁금해서요. 일단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AI는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좀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미국이 전체 국방 시스템, 전쟁 시스템을 AI를 도입해서 개발을 한 게 벌써 수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 전쟁 시스템을 AI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또는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AI는 그저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국과 미국의 결전의 달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작용할 기술인 거고 또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 산업의 이 경쟁력을 결정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AI 칩을 잘 만든데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명운을 걸고 AI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 AI 기술이 부족하니까 미국 같은 그 국가가 먼저 나가는 걸 보고 거길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국 내에서 HBM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오로지 CXMT인 거예요. 그러니 밀어줄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좀 바빠서요. 그러면 바쁠 거 없어. 뭐가 필요해? 사람 필요해? 돈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객관적인 어떤 기술력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뭐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마치 컵에 물이 반 차 있다, 반이나 비었다라고 보는 것처럼 좀 시선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CXMT에서 개발했다고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성취를 이뤘다고 발표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과의 격차가 이제 조금 있으면 따라잡히겠구나 싶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제조 라인이나 물건이 나오는 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산업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엉성한 부분이 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라는 그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평가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아직은 격차가 뭐 해석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겪어왔거든요. 중국 정부가 밀어주기로 하면 얼마나 빠르게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이론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라든가 품질 혁신이라는 것이 무슨 어느 날 특별한 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생산과 개발의 기관과 노력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 누적이 용수철처럼 눌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튀게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시장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젓가락을 만들어서 한 10,000개 팔면 이제 대충 시장이 포화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10,000개를 팔았더니 10만 개 더 주문이 들어오고 10만 개를 팔았더니 100만 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0몇십만 개를 만드는 경험을 누적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기술이 혁신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뭐 앞으로 중국 정부의 이 첨단 산업과 관련된 계획들이나 포부에 대해서는 뭐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분위기는 제가 박사님께 좀 전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산업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그리고 패권 전쟁으로까지 사실 이어지는 이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바로 중국 옆 나라에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도 딥시크 사용 금지를 내렸어요. 이걸로 하면 이제 또 양안 갈등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의미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중국이나 미중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한 것이 대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만은 이 딥시크를 봤을 때 상당한 충격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대만도 지금 그 여론이 반으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딥시크가 대만 사회에 불리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되며 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의 이용을 이제 금지하게 된 겁니다. 현재 여당이. 반면에 최근에 불과 며칠 전이에요. 대만의 한 인사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척할 일이 아니다. 딥시크를. 딥시크라는 게 지금 그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예요. 딥시크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을 얻는. 또 하나는 그러한 딥시크의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누구나 자기의 그 AI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걸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서 지금 적군 거라고 밀칠 게 아니고 그거 빨리 가져다가 우리가 이거를 누구보다도 빨리 요 위에다가 작업을 해서 중국 대륙보다 먼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폭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 발표를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입장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체면 따지고 말이지 명분 싸움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뭐 여차해서 전쟁 나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실리를 찾자. 이제 이런 동향이 있는 겁니다. 그 논의는 사실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뭐 같은 결에서 대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혹시 대만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을 때 중국에서 나온 반응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 참 좋은 물건인데 그걸 정치적인 이유로 쓰지 않는다고 하니 이거는 좀 굉장히 그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중국 대륙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딥시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딥시크가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그 플랫폼에 지금 다 올라갔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플랫폼, 심지어 뭐 아마존이니 뭐 이런 데도 다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인도니 중동에서도 지금 다 가져다 쓰고 있고.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자리를 굳혔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이나 뭐 몇몇 나라가 우리는 안 쓸래라고 한다고 해서
대세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분위기나 반응은 사실 예상은 됐었는데 사실 여기 질문 드리고 싶어서 대만 한번 거쳐간 거거든요. 네네. 제일 충격받은 곳이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픈 AI로 그다음에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기술력으로 주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저비용으로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는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서 충격이 꽤 컸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미국에서 받은 충격 플러스 미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대중과 압박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로 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말씀 중에 앞에 미국이 받은 충격은 그야말로 대단하죠. 네. 주식시장에서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났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러므로 이제 중국을 더 AI 쪽 기술을 제재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제재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다. 네. 그러니까 딥시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훌륭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중국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 같아요. 네. 오 대단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내놓는 산출물이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대단할지라도 실제 산출물로 나와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신 뭐 산출물이 제한적이지만 대신 박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동맹국들한테도 박사님 못 들어오게 니네가 알아서 그렇게 좀 압박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논리 관계를 좀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만의 전문가도 한 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미국 측 전문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계신데 그동안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GPU를 제공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 압박을 했는데 딥시크 같은 게 나오면서 그런 바틀렉이 됐던 병목 현상을 보이던 부분이 풀린다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막혀있던 부분이 이제 딱 풀리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유가 다음 단계의 AI 발전으로 곧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쪽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딥시크에서 내놓고 있는 그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제 AI 노트북을 만든다든가 AI 휴대폰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위 에지 컴퓨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단말적으로 스며들어가서 이게 마구 사용이 되고 또 중국은 지금 현재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국가니까 전면적으로 이걸 도입을 해서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그러면 산업 경쟁력에서 중국이 한 단계 앞으로 점프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재할 수가 있느냐. 제재받은 GPU 쓰고 제재받은 영역 내에서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걸 상대하는 국가들의 물론 숙제이기도 하는데 이게 또 외교력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펼쳐질진 봐야겠습니다만은 양면의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첨단 산업을 통해서 실제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점프업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 5%도 이거 좀 마사지한 수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올해도 여전히 5%대 숫자를 강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과 이 첨단 산업들이 즉각적으로 2025년 경제 수치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금 부정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GDP 숫자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믿을 수 없다와 왜 못 믿는가, 그 근거가 없지 않은가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현상은 중국의 그 대외 경제 부분, 수출하고 이런 부분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네. 반면에 지금 그 GDP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에는 내수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실업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하는데 네. 공식 발표 내용에 실업률이 좋아졌다는 그런 기록은 지난 2, 3년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출 지표가 올라가고 가격 지표가 올라가고 이런 게 올라가도 항상 이 고용 지표, 실업 지표는 악화되거나 유지되거나. 네. 그게 몇 년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아예 발표 안 하고 건너뛴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략 지난 3년간 고용 상황은 계속 악화돼 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수출이 좋아진 거는 또 인정을 해줘야 되니, 예. 그럼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내수가 지난 3년 정도는 적어도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내수의 규모라는 게 수출 경제 규모보다는 사실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는 믿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고용이 안 좋으면 내수가 살아나기는 너무 힘들죠. 쓸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 대한 리스크는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네네. 과연 그러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드는데, 네. 중국 요즘에 그러니까 3월 양해 앞두고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우문일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 당연히 달성할 수 있고 경제 계속 좋아지고 있어라는 어필을 하던데, 네. 여기에 속뜻이 있을까요? 저는 타이밍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양회가 14차 5개년의 마지막 양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15차 5개년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물론 공식적으로는 내년 양회가 14차 5개년을 다 평가하고 이제 15차 5개년의 부푼 비전을 제시하는 그 양회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내용이, 그리고 내년부터 대체로 어떤 정책과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거는 이번 양회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럼 분위기를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으쌰으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즘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비관적인 분위기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에서의 그러면 특히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내용들도 그래서 더 중요할 테고 저희들도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이런 이벤트 외에도 좀 외교적인 부분도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직접적으로 말해서 트럼프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전 트럼프 일기 때랑은 또 좀 결이 다른 전망들이 나오는 게, 중국을 그렇게 때리면 미국도 결국 피해를 볼 테고, 네. 내부적으로도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관세가 대표적인 조치겠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이 잘 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휘청하는 건 휘청하잖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스는 요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이미지가 있고, 네. 실제 트럼프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공약을 가장 많이 지킨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임기에서는 지금 상하 양원이 다 공화당이 득세하고 있고, 네. 심지어 대법원 판사까지 그 공화당이 지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트럼프는 다음 선거에 나올 일도 없으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네. 따라서 트럼프는 자신이 성취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역사 기록상에 받는 평가에 더 신경을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중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지금 그 취임을 하기 전에는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 때린다고 했죠. 예. 근데 취임한 후에는 현재 일단 10% 더 때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어떤 조치가 없었죠. 반면에 그 우방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인접 국가인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관세를 때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고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조속히 정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린란드를 가지고 싶다고 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그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일견 따로따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미국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은 중국이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에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죠. 예.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는 말하자면 이간질이랄까 두 나라가 더 긴밀해지는 일은 없도록 오히려 멀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예. 시각에서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친절한 제스처를 보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이 다 정리가 되면 중국에 대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 이간질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안 그래도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거 여쭤보기 전에 일단은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면 협상을 위한 압박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읽으면 되겠네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 고관세, 예. 그 뭐 여기저기 관세를 때리는 그 행동은 그 목적을 트럼프 본인도 얘기했고 트럼프 내각에 있는 참모들도 얘기를 했고 얻고 싶은 결과가 외국 기업들, 특히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예. 미국에 와서 제조하라는 거였어요. 네. 예.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 니들 중국에 와서 사업해. 라고 트럼프 진영에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나요? 중국 전기자동차 일로 와. 미국에 와서 생산해. 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마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네. 그럼 러시아는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적이 될 수 있는 등급에 오르지 못한 거죠. 이제 러시아의 국력이 뭐 나름대로 대국이긴 해도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 가능성은 이제 없고, 네. 그러니까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인 거죠. 반면에 중국은 그럴 여지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적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는 없죠. 그래서 중국은 아마 끝까지 압박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거기서 괴리를 느꼈거든요. 중국을 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뭐 관세랄지 규제 압박은 약간 허수이거나 아니면 공약 시절보다는 약화된 내용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협상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은 아니라라는 예,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뭐 10%가 뉴스에 나오니까 마치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10% 관세를 내는 것처럼 네. 여겨지는데 그건 아니죠. 트럼프 본인이 일기 때 때렸던 징벌적 관세가 바이든 행정부 때 유지가 됐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10%를 더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없던 관세, 제로 관세에서 10%를 내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관세에서 다시 10%를 때린 거거든요. 이걸 60%를 때린다는 거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그건 이제 거래 안 한다는 뜻이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참 시작은 트럼프 일기 때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약 수준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도 좀 그렇게 덜하게 느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죠. 그것을 이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이 그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그 순간 이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중국 지도부가 말이죠.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시나리오 분석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고급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싱크탱크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냅니다. 그 시나리오가 뭐 3개, 5개가 아니고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갈공명은 관우나 장비한테 이렇게 이 조그만 주머니를 2개, 3개 주면서 위급하면 풀어보라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제 찬장 가득이 이제 그 주머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요거를 이제 이런 식의 준비는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상상하는 범위를 많이 벗어나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싱크탱크들 그리고 지도부가 준비해온 범위 내에 있느냐 벗어나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뭐 이거는 뭐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딱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트럼프 일기 때처럼 그러니까 그냥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양상인가에 대해서라도 좀 감을 잡고 싶어서 2기 때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틀림없이 강대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주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거꾸로 지금 중국하고 친한 나라들, 이란, 북한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맞습니다. 나는 김정은하고 친해요. 뭐 이런 태도를 취하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람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그런 립 서비스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여쭤볼게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와 또 그것을 이간질하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G7에서 다시 돌아와라. G8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G8 계속 남아있었으면 전쟁도 안 났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거나 손을 내밉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 봐서는 좀 우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립 서비스고 지금 만일에 G8으로 돌아간다 한들 러시아한테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때 걸어놓은 명분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의 안보입니다. 러시아의 안보를 해결해 줘야 이 전쟁이 끝나든지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큰 얘기는 없으니까요. 다만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거의 배제한 서운하게 하는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 그런 낙관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무슨 덕을 볼 일은 없죠. 그렇긴 하죠. 그러면 근데 그 G8으로 돌아온다는 그 상징성?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상징성도 의미가 없습니까? 러시아는 이미 그 외무부 장관인가요? 이미 발표를 했어요. 우린 그런 거 흥미 없다고. 그렇구나. 그럼 뭐 당근책이 안 될 텐데. 그러면 하나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야, 국방 예산 반으로 줄이자. 우린 할 수 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트럼프가 국방비를 줄인다고 그거 반씩이나? 너무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러시아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거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주 타겟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일 겁니다.
중국의 그 국방 예산을 반으로 낮춰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럼 미국이 국방 예산을 반으로 자기도 낮춘다고 만일 가정을 했을 때 네. 어떤 현상이 올까요? 미국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예산을 다 반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 반으로 줄이는 게 일을 반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반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율화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거죠. 우리 국방 예산 너하고 나하고 다 반으로 나누자. 네. 그러면 나는 현재 국방 예산 쓰고 있는 만큼의 결과는 내면서 예산은 반만 쓸 거야. 근데 너는 예산을 반만 쓰니까 결과가 반만 나오겠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전혀 저같이 외교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도 동의가 안 되는데 예, 예. 왜 이런 공식 속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예. 근데 어쨌거나 어떤 뉘앙스와 의도로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네. 중국이랑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한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결별을 하거나 네. 멀어질 리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그 중국의 공급망에 지원이 없으면 네. 국가 경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이 없으면 미국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두 나라는 모두 서로를 꼭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과 시진핑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 측이 5월 전승절 80주년 행사 초청을 했는데 수락했다라는 게 어제 보도 통해서 나오긴 했고 물론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9월에도 비슷하게 중국에서 러시아를 초청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로 계속 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행사가 똑같은 행사예요. 그 러시아의 전승절이고 중국의 그렇죠. 전승절이고. 예. 그리고 그 러시아 사람들은 2차 대전이 뭐 그 연합국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러시아가 자기들이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뭐 유럽 국가에서 몇백만 명 죽은 거는 사실 별로 큰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러시아는 2차 대전 전승일이 아니라 그 독일 대독 전쟁 전승일이고요. 중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전승절의 그 의미로 사실상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나라가 그렇게 교환하는 거는 충분한 정치적 상징성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이 뉴스 보면서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옛날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서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서방국들은 당연히 뭐 성명까지는 낼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반응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경은 쓰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외교적인 자세로 얘기를 하면은 2차 대전에서 러시아가 승리한 걸 축하 안 하는 건 이상하죠. 또 2차 대전에서 중국이 승리한 걸 축하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별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그 우리나라도 명분상으로 축하를 해줘야죠.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주적 독일이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외교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반대 경우라면 그럼 일본이 이겼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구도라면 그러면 좀 다른 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있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만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러시아와 중국이 인접해 있는 국경선 길이가 뭐 5,000km인가 6,000km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국경선을 이 정도로 하고 있으면 해당되는 나라에게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실제 국경선 지역에 중국은 이 동북 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는 인구가 꽤 많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는 이 일대가 거의 인구 희박 지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동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잘해줘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저 그러면 죄송한데 이것도 지금 갑자기 그냥 생각난 건데 좀 여러 갈래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 아래에서 북한의 스탠스인 건데 한쪽에서는 사실 완전하게 북한은 중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계속 공동으로 뭔가를 하고 돈독해지는 걸 그냥 놔두는 거야 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야,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거슬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좀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중국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존재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집안마다 골치 아픈 친척이 하나쯤 있는 정도의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가까워지는 게 중국의 국익에 그럼 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의 그 경사됨으로써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가? 별로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그건 러시아가 그 공급망에서 중국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중국의 이익을 거스르면서 북한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나라의 관계는 서로 뭐 자존심 대결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리로 보면 세 나라 모두 그렇게 서로 척질 일이 없고 또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건 중국일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국익상으로 중국은 북한하고 안 친해 보여야 중국의 국익에 좋은 거예요.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사실은 그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냥 대외적인 이해관계만 생각하면 러시아하고도 안 친한 것처럼 보이는 게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 서로 우호적인 스탠스를 공개적으로 취한다고 보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갈등이 오히려 있어 보이는 쪽이 중국으로서는 여지가 크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지금의 좀 관계들이나 미묘한 이제 감정들에 대해서도 요즘에 좀 뉴스화가 되길 한번 여쭤봤고 외교적인 포인트 워낙 중국이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13일이었는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영국 외무부와 만났어요. 야, 이거는 7년 만에 이렇게 만난 거라는데 좀 스탠스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스탠스 변화랄 게 없고요. 일관된 자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입장이 조금 변했다고 보는 게 그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내에서 지금 발신되는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보면 영국이 중국과 보다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너무 서운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영국의 국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게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영국에게 이롭게 하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대중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오히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동시에 걱정이 되는 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물론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지만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척을 계속 질 수 있을까에 대한 갸우뚱함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럼프나 트럼프 내각에서 하는 얘기들, 그다음에 트럼프의 진영의 브레인들이 과거에 했던 언행들, 글들 이걸 읽어보면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즘, 세계화, 세계 단일 시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른 나라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나라가. 그게 뭐 우리 우방이 됐던 뭐 저 제3국이 됐던, 그래서 영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과거와 같은 동맹으로서 혈맹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트럼프 행정부가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여기도 그러면 첨예하겠네요. 뉴스들에 따라서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중국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글로벌리한 좀 이슈를 하다 보면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참 지난 12월 이후부터 항상 씁쓸한 건 그 리더십이 없으니까 현재 부재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쓸쓸함도 있는 반면에 또 아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지금의 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좀 마지막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감히 뭐 이런저런 제언을 할 주제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 대응을 안 할 수 없고, 설령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지금 양당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구여야 되고, 그것이 지금 국회의 정치외교위원회 밖에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정치외교위원회에 양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일종의 TF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 각 부처도 지금 일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고 관련된 정부 부처와 또 필요하다면 싱크탱크에 있는 전문가들 모셔서 우리가 TF를 돌려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지금 상황의 변화는 과거식으로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하나 세워서 몇 년간 추진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시시각각으로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 TF를 중심으로 어댑티브하게,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 같다. 그러한 시국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 대응 TF가 그래서 지금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 당국자들도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안 잡혀서 참 걱정입니다. 경제 쪽으로는. 어서 좀 우리도 이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좀 대중국, 대미국 경제 정책들, 외교 관계들 좀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거나 오늘은 중국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눴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의 시류들 한번 업데이트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 중국법인장 이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